그럼 오피스텔 투자 생각하는 분들에게 뭐 투자 팁? 이게 아파트지 이게 오피스텔인가? 라는 느낌인 곳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곳은 하면 안 되고. 꼬마 빌딩 여기 네. 또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지금 꼬마 빌딩을 사러 가면은 약간 할아버지 빌딩을 사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최근에 오피스텔 쪽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순전히 규제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오피스텔이 원래는 되게 찬밥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오피스텔을 사면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음.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사야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취득세. 취득세가 이제 4.6%로 고정인데 네. 우리나라는 주택이 아니면 4.6%를 내게 돼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괜히 주택처럼 1%, 2%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4.6%나 내니까 비싸다. 나쁘다. 음. 그리고 뭐 발코니가 없어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는 다 확장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같은 평수여도 발코니가 없으니까 더 작고. 그러니까 굳이 약간 애물단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규제가 엄청 강해지면서 네. 아파트들이 막 상승을 해버리니까 네. 취득세 같은 것들을 규제하고 뭐 양도세 규제하고 뭐 여러 가지를 규제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주택인 오피스텔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주택이 막 규제를 맡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네. 취득세도 4.6%밖에 안 내게 된 거죠. 원래 주택이 뭐 3% 내던 게 지금 12%를 막 내야 되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 다주택자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뭐 청약을 할 때도 네. 유주택자들은 청약이 아예 되지도 않는데 네. 오피스텔은 청약을 해도 되거든요. 무주택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실거주를 하시면서 청약을 노리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청약을 하려고 전 월세로 무주택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하나 사서 그냥 거주하겠다라는 수요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이루어지면서 약간 규제의 역설로 오피스텔이 좀 뜨고 있는 거죠.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오피스텔 투자는 좀 어떻게 접근하고 투자해야 되죠? 오피스텔은 이제 두 종류가 네. 있는데 그래서 과거부터 약간 찬밥 신세를 좀 받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철저하게 월세를 받자라는 게 그동안의 오피스텔의 맞아. 어떤 투자의 좀 그 핵심이라고 해야 돼요. 시세 차이 이런 쪽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철저하게 약간 임대 수익에 맞춰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받으려면 월세를 살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맞춰줘야 되죠. 근데 가족이 있고 좀 뭐 3, 4인 가구 이런 분들은 월세 사는 걸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 나 돈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월세를 사는 걸 좋아하냐? 1인 가구. 1인 가구, 뭐 사회 초년생 아니면 뭐 대학생 이런 거의 1, 2인 가구, 2인 가구도 아니고 거의 1인 가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시장은 과거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약간 치중돼 있었어요. 원룸 1.5룸, 뭐 복층형, 네. 뭐 원룸 뭐 이런 걸로 계속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이쪽이 지금 뭐 오피스텔 투자가 유망하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파트의 대체제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오피스텔이 지금 유망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입니다. 이게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다 원룸이나 1.5룸 같은 거고 소수의 오피스텔들이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살짝 피하려고 세대수나 이런 것들에서 좀 주택에 생기는 규제들을 좀 오피스텔은 피할 수 있어서 많지는 않은데 역세권이나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어떤 핵심 지역들에 가보면 네. 평수도 꽤 큰데 누가 봐도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아파트의 규제가 심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선호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고 특히 이쪽은 또 전세 수요들도 높기 때문에 또 대출도 비주택이라서 막 70%씩 막 해주거든요. 그 주택은 지금 30-40%밖에 안 해주는데 오피스텔은 70%씩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좀 오피스텔을 사는 게 좀 낫다. 규제를 좀 피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있죠. 오피스텔 평수 진단 한 24평 정도부터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이 뭐 2개면 2개. 명확하게 주방과 맞아. 이 거실이 분리돼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아이를 키우기 괜찮다라는 구조. 그러니까 막 억지로 산다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 어린 아이를 키워도 괜찮겠는데라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근에는 뭐 아파텔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어도 그 동네마다 소수가 있습니다. 맞아. 되게 공도에도 오피스텔은 되게 많은데 네. 대부분 한 10평 정도 네. 막 혼자 사는 게 되게 맞아요. 많지 네.
20평 넘어가는 오피스텔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네. 이 원룸이나 되게 네. 작은 평수인 곳들은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복도식도 많고 그리고 한 복도에 세대수도 막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 엄마면 약간 조금 걱정되는 느낌? 부모님. 막 밤에 막 술 먹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좀 이렇게 아파트처럼 생긴 곳들은 지금 그 오피스텔 중에서 그곳은 이제 아파트 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맞아요. 네, 많이 올라가고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도 뭐 아직은 어떤 아파트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인기가 있죠. 그럼 오피스텔 투자 생각하는 분들에게 뭐 투자 팁? 네. 뭐 한 가지 정도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네.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아파트지 이게 오피스텔인가? 라는 느낌인 곳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곳은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닌 거는 철저하게 월세형 투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규제의 역설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지면 네. 다시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그 현재 좀 상황에 반대돼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투자예요. 평생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그냥 오피스텔 투자에 꽂히셔가지고 원룸 같은 거라도 좀 사놓으면 뭐 오르겠거니 하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종류가 완전 다른 거라서 아파트처럼 생긴 거를 오피스텔화 돼 있는 거를 사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벌써. 맞아요. 제가 요거 얘기한 지도 몇 달 됐는데 그 사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만약에 전월세를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 오피스텔을 어쨌든 매수해서 실거주 하시면 전월세 이 상승이나 하락에도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청약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실거주용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대안책으로 나쁘지 않다. 네, 아파트에 대한. 네. 아파트에 대한. 자, 요즘 또 지산. 네. 제 주변에도 요즘에는 지산을 투자하는 분이 지인 중에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이 지식산업센터가 네. 투자가 진짜 핫해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네, 네, 있는데 일단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도 여전히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뭔지 좀 정리해 주시고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냥 지식산업센터 하니까 되게 네.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장인데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형 공장들은 화물차, 덤프트럭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안에 설치가 돼 있고 뭐 지하 주차장 가면은 뭐 화물들 내리기 좋게 뭐 단차가 져 있는 뭐 그런 주차장도 네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심지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공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네.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겠다라고 했던 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어가 너무 좀 약간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닿으니까 지식산업센터. 약간 벤처 투자의 요람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맞아, 바꿨죠. 맞아. 근데 동일한 구조고요. 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공장 수요가 높진 않다 보니까 네. IT 아니면 어떤 그런 좀 사무직 그런 업종에 빌려주기 좋게 약간 구조를 바꾼 거야. 네. 옛날처럼 화물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피스 건물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뭐 이렇게 대로변 가면은 건물이 통건물로 막 네. 10층, 15층짜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주인이 이제 한 명, 뭐 이렇죠. 그러니까 막 수백억, 수천억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비슷한 그런 거죠. 그냥 사무실을 아파트처럼 쌓아놨는데 개별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소액인 거죠. 네. 그리고 상가거든요. 이건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가니까 당연히 주택 규제가 없죠. 네.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없고. 없죠. 그런데 여긴 또 사무직군한테 빌려주는 그런 업종 형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 대상의 상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네. 심하니까 자영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손님 상대, 대면 상대하는 업종이 아니고 어떤 그냥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가인데 좀 임차인 맞추기도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깔끔하고 네. 그리고 뭔가 좀 큰 건물에 한 칸이지만 네. 내가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규제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이 생기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거죠. 대출도 엄청 많이 나온다면서요? 상가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대출 뭐 많이 나오죠.
뭐 70%, 80%도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뭔가 좀 깔끔한 회사한테 월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네. 사러 가시는 거예요. 지산 뭐 투자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이쪽은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분양을 하는데 당연히 주택도 아니고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 분양가들도 사실 뭐 그 업체에서 정합니다. 근데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게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분양 대행사에서 말하는 월세, 뭐 보증금 얼마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 말을 믿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가 300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한다. 네. 300칸이. 그러면 없던 건물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기가 뭐 3천에 2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분양을 받았다면 300개의 빈칸이 동시에 입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빈칸이 생긴다는 거는 주변에도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업체에서도 막 일로 들어오니까 이 지역에는 어찌 보면 300개의 공실이 생기는 거죠. 추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천에 200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했는데 갑자기 뭐 공실들이 막 늘어나고 생각보다 안 맞춰지면은 네. 대출이자보다도 월세를 못 받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상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실거주 하는 사람도 없고 집처럼 쓰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런 그 상권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시장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분양 쪽이나 아니면 좀 고가로 네. 어떤 새 거 이런 쪽을 사셨다가 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시면은 이미 지어진 건물 어느 정도 좀 운영이 돼서 반대로 이 지산이 좋은 점은 아파트처럼 시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게 똑같이 아파트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네. 뭐 501호가 월세가 200인데 502호가 월세가 300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똑같겠죠, 거의. 평수도 똑같고 뭐 어차피 그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뭐 칸 차이 뭐 이런 걸로 어떤 상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서 시세가 아파트처럼 정해져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미 기존에 좀 임차인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시세가 정해진 거를 사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아파트처럼 비교 대상이 딱 명확하게 있는 네. 거군요, 기준도. 네. 근데 이걸 신축 그 분양 쪽으로 가면 뭐 3년 뒤에 시세를 내가 예측을 해야 되고 아, 막 그건 2년 좀 뒤를 힘들겠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려운 거죠 사실. 네. 이게 쉽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난이도에 좀 맞는 걸 좀 하자. 네네. 자, 요즘 또 건물주. 요 얘기 뭐 사실 몇 년 전부터 들리긴 했는데, 네네. 특히나 요즘 뭐 꼬마 빌딩, 여기 네. 또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야, 굉장히 주변에서도 요즘 관심도 많이 가지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괜찮은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꼬마 빌딩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고, 뭐 지금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꼬마 빌딩이 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꼬마잖아요. 네. 꼬마라는 건 뭐냐면, 어른은 아니고, 앞으로 어린이지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규모가 좀 작고, 그래도 뭐 약간 상권도 괜찮고, 해서 좀 미래가 좀 약간 밝으니까 꼬마라고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올라버려서 네. 지금 꼬마 빌딩을 사러 가면은 약간 할아버지 빌딩을 사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년 전에 내 돈 가지고 진짜 어떤 미래가 유망한 그러니까 건물 규모는 좀 작지만 동네가 좀 뜨는 데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동네도 그냥 평범하고 약간 쇠락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임차인들도 뭐 이렇게 좀 안 좋고 네. 그 힘들어 하시는데 가격은 엄청 비싸서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미 뭔가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은 네. 그런 물건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말하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 비싸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현금 뭐 10억, 20억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아파트를 팔거나 하면은 꼬마 빌딩을 사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30억에서 50억대를 찾으세요. 그럼 그거들은 이미 다 비싸져 버려가지고 옛날에 10억, 20억 하던 게 이제 30억, 4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주고 아까 말한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산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쪽에서 그래도 좀 어떤 유의미한 투자를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낡은 건물을 사서 부시고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를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낡은 거를 사서 고쳐서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좀 네.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나는 얼마 주고 사서 그냥 임차인 맞춰서 나는 월세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꼬마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살 수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일라님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얘네도 좀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뭐 지금에 사야 된다는 이제 일관적인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왜 꼬마 빌딩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도 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고 한 거 아니에요? 네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는 말 그대로 수익성을 따지지 않거든요. 주거는 심리와 그냥 내가 거기 살고 싶은 거고 돈을 벌면 그냥 거기 사는 거죠. 뭐 아크로 리버파크가 45억인데 월세가 뭐 잘 나오냐? 안 나와도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가라는 거는 특히 건물이라는 거는 내가 사옥으로 쓰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남한테 빌려줄 목적으로 사는 거고 그러면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유의미하게 수익이 나와야지만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할아버지 빌딩이 아니라 이제 청장년층 빌딩이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테헤란로 뭐 이런 데들은 뭐 이제 20대 초반일 거예요. 건물은 낡았을지 몰라도 땅은 뭐 쌩쌩하겠죠. 그런 거는 대신에 뭐 수백억, 수천억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꼬마 빌딩 중에도 좀 괜찮아질 것들은 지금 거의 뭐 80억에서 150억 얘기들을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억, 20억으로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발을 통해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그냥 나는 돈을 투자할 테니까 월세 잘 나오는 거 사겠다라는 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자분들은 지금 설명해 주신 이제 부동산이 오피스텔도 있었고 이제 아파트도 있고 지산도 있고 건물 뭐 꼬마 빌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좀 뭘 사고 있나요? 돈이 많으신 분들 진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주택인데 부자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집을 더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집을 사서 어떤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집이 아닌 걸 사러 갑니다. 그게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지산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뭐 꼬마 빌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닌 어떤 뭐 1주택자인데 부자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하시거나 코인 하신 분들은 집을 한 채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키워요. 평수를. 그래서 지금 30평대가 뭐 3, 40억이니 뭐니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면서 야, 집값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뭐 강남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권에서 60평대 같은 것들도 거래가 좀 돼요. 이게 막 50억, 58억, 뭐 70평대가 뭐 60몇 억에 또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그런 대형 평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3, 40평대들이 많은데 이 돈이 많으신데 어쨌든 한 채만 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 채는 어쨌든 규제가 그래도 적은 편이니까 이왕 어차피 뭐 돈이 있는 거 좀 큰 평수로 가서 집에 많이 돈을 넣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집을 키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건 이제 소수의 지역에서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좀 30평대 위주로 거의 짓고 2010년 이후로는 거의 20평대, 30평대를 거의 반반 섞어서 지어요. 그러니까 40평대 후반, 50평대, 60평대가 생각보다 좀 적거든요. 짓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녀들도 꽤 많아요. 자녀도 막 한 명,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뭐 사업이든 뭐든 해서 성공하셔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니까 그냥 가족도 좀 많은데 한 명한테 좀 널찍널찍하게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거죠. 보통 웬만한 지역들에서는 5, 60평대가 거의 인기가 없는데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되나? 네. 정말 큰 한 채를 사는 분들도 정말 있어요. 좋은 동네에서 큰 거를. 네. 그래서 아니 이 돈이면 뭐 건물 사지 왜 이걸 사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여윳돈이 더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실거주용으로 사는 분들 정말 많고 반포 같은 데 보면 뭐 80평, 90평짜리도 뭐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요즘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럼 부일라님 만약에 네. 이 현금 10억, 네.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옛날에는 정말 부자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엄두도 안 근데 나는, 네. 뭔가 좀 애매한 숫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현금 10억이 좀 있으시다면 부동산 지금 뭘 사시고 어느 좀 지역으로 가실까요? 이게 아까 말한 거랑 또 뭐 똑같을 수 있는데 네. 10억이 있으신데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 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집을 좀 더 키우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이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 부동산 내에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입니다. 뭐 상가라고 안 오른 것도 아니고 토지라고 해서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우선은 집 한 채를 좀 내가 만족하는 것만큼 좀 키울 수 있으면 키우시고 그리고 집이 있다. 이미 나는 실거주용 집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으로 가는 게 사실 많이 막혀 있긴 하지만 두 채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다주택이 두 채 정도까지는 네. 뭐 제가 10채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두 채까지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채 정도까지 늘려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세 채 이상은 지금 10억을 만약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좀 규제에 완전히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네. 비주택 네.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분양보다는 좀 기존에 어느 정도 시세가 검증된 것들 주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시드머니의 가장 이제 기본으로 불리죠. 1억. 네. 1억 있으면 네. 좀 뭐 할까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1억 있으면 조금 신용대출에 뭐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그래도 아파트 괜찮은 것들 샀었는데 네. 그래서 1억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1억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돈을 불린다. 뭔가 이걸 가지고 뭐 5억, 10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선은 실거주용 집을 사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실거주용 집을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대출이 좀 잘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거를 제가 추천하는 게 뭐 돈이 작은데 집을 살려면 어쨌든 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의 돈은 뭐 가족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그렇죠. 대부분 신용대출 아니면은 네. 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이 그래도 잘 되는 오피스텔 사시면서 신용대출 좀 받아서 집을 사자. 그러면 이게 영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벌 돈도 많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평생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어쨌든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우선은 한번 좀 비껴 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걸 직격탄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년에 올 수 있는 그런 전월세 대란 같은 것들을 네. 피해 간다는 생각으로 사놓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꼬이면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실거주용으로 대출받아서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라도 사놓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저는 지금은 낫다고 봐요. 불량님 항상 제가 옛날부터 영상 보면 실거주 한 채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굳이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초기에는. 근데 현재 정책은 계속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되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실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금의 상당수가 내 집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 있는 돈 다 어디 막 대출 받아서 막 하고 막 이런 거라서 실거주에 너무 많이 투입을 하면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져서 네. 이걸 권하지는 않는데 지금 같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이게 2016년, 17년도부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니까 벌써 4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집값은 거의 뭐 2배, 3배가 올라버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려다가 이제 실거주용 집을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게나마 실거주용을 우선 하나 사고 네. 나중에 어떤 뭐 정책의 변화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대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